네, 이제 8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 여러분, 회계 처리가 뭐죠? 분계죠. 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용하지 않는 계산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분계하면 되는데, 자, 이거 볼까요? 비업무용 토지랍니다. 여러분, 비업무용 토지가 뭐죠? 아무튼 영업은 아닌 거죠. 영업은 아니니까 얘는 뭐다?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 700만 원만큼 세무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50%는 세무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나머지는 세무가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은 조금 이제 그 분개를 많이 하셨다면요 여기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 비업무용 토지를 팔았죠. 아무튼 이거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와 관계없이 쓸데없이 그냥 땅을 판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장사가 아니니까 아무리 어음을 받아도 맞죠?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과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란 말은 장사할 때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번은 받을 어음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답은 바로 나왔네요. 2번입니다. 자, 우리 분께 볼까요? 그러면 토지를 팔았어요. 투자 부동산을 팔았죠.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면 안 됩니다. 예, 투자 자산인 투자 부동산이 나가는 거죠. 얼마? 600만 원. 근데 700에 팔았으니까 자본에 700이 들어오는데 50%가 세무가 발행한 당해수표. 세무는 아무튼 간에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니까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이죠. 타임 발행 수표. 그러면 350만 원 잘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50만 원만큼은 어음받았죠. 근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니까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분결 하셔야 됩니다. 어음은 곧 외상이죠. 그런데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있는 어음, 받을 어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미수금 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벌었으니까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서초는 10월 25일 날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고요.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자, 2만원 체크하세요. 우리 단기 차익이 목적이고요. 상장이면은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이거를 100장 사왔는데 그게 한 장당 2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수수료 20만원 포함해서 220을 현금으로 줬답니다. 자, 이거는 필요 없죠. 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할 때 비용을 더합니까 안 더합니까? 원래 자산은요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 안 하고 그냥 비용 처리하거든요. 수수료 비용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요 20만 원만큼은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장에 2만 원이니까 100주 2만 원, 200만 원치를 샀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말에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100주를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말의 가치는 얼마이다? 2만 1,000원이었답니다. 여기 체크.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입니까? 아, 평가손익. 쉬운 거죠. 그럼 보세요. 2만 원짜리가 2만 1,000원 되었다는 얘기는 얼마가 올랐습니까? 1,000원이 올랐죠. 그럼 1,000원이 올랐으니까 주식이 올랐네요. 이익이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건데 자, 1,000원치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1,000원치가 100장 올랐으니까 얼마? 10만 원치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이익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3번입니다. 다음 이용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누구 있죠? 유형자산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이런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었죠? 자, 누구였습니까? 토지, 그렇죠? 그다음에요,
건설 중인 자산. 요 두 개는 감가상각이 안 되는 자산이죠. 근데 감가상각이 되는 걸 물었으니까 일단 뭐예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안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4번에 보니까요.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이죠. 그럼 투자자산은 여러분들 영업활동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다음 몇 번이다? 3번에 공장 생산 설비, 즉 기계장치 정도가 되겠죠. 4번. 다음은 모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규정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잘못된 설명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영업권, 산업자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무형자산 맞죠?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전산은 이론과 같이 치니까 계정 과목 조교 등록 가가지고 그쵸? 알죠? 네. 합법적인 컨닝을 하면 됩니다. 다음 2번. 상각자산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가 배분. 늘 얘기했죠. 원가 배분. 이제 3번인데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자, 여기까지 좋았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도 있죠. 무형자산 들고 있으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고요. 뭐다? 비화폐성 자산이죠.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 몇 번? 네,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자, 4번 삼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그쵸? 물론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요,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댐 담보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뭐 법적으로 뭐 5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20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20년 초과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무슨 법? 정액법으로 생각하고요.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의 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말에 외상의 출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럼 설정할 때 본 게 어떻게 하죠?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쟤한테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미리 비용 차리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을 되면 항상 차비는 뭐다? 대손 삼각비 해가 분개하고, 그 다음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설정, 이 분개가 손익계산서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손상업비는 비용이죠. 그쵸? 비용이란 말이에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여기서 손익계산서 항목이란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니까 영업이익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매출액이 있고 매출총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공식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공식 아시죠?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공식이죠. 그럼 이 공식이 뭐죠? 순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익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갈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를 빼기 전에 이익 나오고 법인세 빼고 나면은 진짜의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공식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네, 혹시 암기를 못 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정기분 손익계산서 살짝 띄워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손상합비는 여기 있는 항목에서 어디로 갈 거냐 그 얘기죠. 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손상합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요. 자, 이 위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밑으로만 영향을 주겠죠. 얘가 이제 하나가 더 설정되게 되면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바뀌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얘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틀리겠죠. 그럼 당연히 뭐다? 이 밑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이 분기를 할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항목 중에서 변동이 되는 것은 순매출도 아니죠. 왜? 판매비와 관리비 위에 있으니까. 매출원가도 아니죠. 매출 총이익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틀어지면 영업이익이 틀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영업이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공식을 모르시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방금 우리 5번 문제 이제 풀이할 때, 기억나시죠? 그 손익계산서의 공식을 잘 모르겠으면은요, 우리 정산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요거 살짝 띄우시면은 여기에 요 공식이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액. 요게 1번 빼기 2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3번 빼기 4번이고, 요거는 5번 더하기 6번 빼기 7번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 공식을 여기에서 살짝 커밍을 해서 방금 우리 5번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 아까 답이 1번이었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자, 잔액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이번 연도에 이제 쓰고 남은 우리 회사의 재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 누굽니까? 자산부채 자본이죠.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자산부채 자본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기말 잔액이 다음 연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2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월로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2월로. 근데 수익과 비용은요.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이죠. 이번 연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고 나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이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자산부채 자본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 누구예요? 3분의 개발비죠. 무슨 자산? 무형자산이죠. 이런 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선정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비는 쌤이 B자가 붙더라도 자산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성 별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동성 별법이 뭐죠? 현금화가 가장 빠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를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다면 우리 왜 전기분 재무상태표 알죠? 여기에 가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동자산이 먼저 오고 비유동이 오고 부채는요. 유동부채가 오고 비유동부채가 오죠. 그럼 이 유동자산에는 다시 뭐 당좌가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고, 비유동은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돈이죠. 그래서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좌 자산에 속하는 것을 먼저 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는 그 뒤에 오는 거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현금화가 빠른 당좌, 당좌가 없다면 재고, 재고가 없다면 투자. 아무튼 이 순서로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깐 볼게요. 자, 투자 부동산은 뭐죠, 여러분? 투자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하세요. 투자 자산. 나와 있죠. 자, 임차 보증금은요, 뭐였습니까? 임차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들은 무형자산이었죠.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은요.
이거 미안합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동자산이죠. 죄송합니다. 임차 권리금이 무형자산이에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쌤이 권자가 붙어도 얘는 무형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동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건 누구이다? 투자 부동산이 가장 먼저 오죠. 지금 여기에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둘이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요 순서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투자 부동산이 제일 빠르게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먼저 표시되는 것은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일방적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 조정은 여러분들 보통 마이너스의 개념이죠. 선생님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자주 감자 작아요.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죠. 초과금이 아니죠. 3번 답이 아니에요. 감은요. 감자차 손이죠.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기니까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 감자 작아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근데 여기는 이익이죠.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주감자. 이거는 자본 잉여금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2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2번 자본 조정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겠으면 전산의 계정 과목 초기 등록 가가지고 알고 있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최후의 보루예요. 자, 자본 조정에 클릭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자기 주식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우리 9번부터는 원가 회계죠. 자, 원가 회계. 내용을 잠시 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원가 회계 문제 풀기 전에는요, 무조건 이거 더 외우도록 합시다. 첫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물러난다. 제로비, 노비, 재조용비. 추적할 수 있으면요, 직접비, 없으면 간접비, 추적 가능성. 자,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죠. 자, 그리고 기초원가를 뭐라고 합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가공원가,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하죠. 자, 얘는 한마디로 뭐다?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 제외하면 누가 나와요?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가격비가 남죠. 그래서 한 번씩 뭘 물어봅니까? 기초원가에도 속하고 가공원가에도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그럼 누구? 직접 농업비를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매몰원가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이죠. 근데 기회원가는요. 그렇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교인데 변동비는 생산량이 우측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죠. 그럼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전체 원가는 뭐다?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하는 거예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자, 쌤 적어놨는데요. 제조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가 뭔가면요. 재료비는 재료를 쓴 거예요. 농업비는 월급을 준 거고요.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중복으로 답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답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1번은 여러분 원가는요. 이 원재료를 사가지고 원재료 상태를 원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재료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1번은 원재료 구입비죠. 그럼 원재료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의 원가에다 포함해야 되겠죠. 자산이에요. 원가가 아니에요. 원가가 되려면 이 원재료를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자산이에요. 밀가루를 써야만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밀가루를 쓰지 않고 그냥 뭐다? 구입비는 원재료에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재료 운반 차량의 처분 손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는 차량 운반구를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파는 거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래는 제품을 포장 설비 감가상각비하고 제품의 생산 공장 화재 보험료 이 두 개가 제조 경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 제조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전산 프로그램 있죠. 이게 시험용 프로그램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하시면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번을요. 1번을 찍었다. 그리고 2번도 답이니까 2번도 찍는다. 그러면 1번이 올라오고 2번이 들어가요. 맞죠? 1번을 찍으면은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셨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번을 찍거나 2번을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3번, 4번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9번은 복수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잠시 화면을 좀 보죠. 자, 문제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 나오면은 그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제공품 계정하고 원재료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문제가 단기 총 제조원가,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얘가.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제품에서 기마제공품 더해가지고 기초를 빼면 되잖아요. 원래 이게 플랜 A죠. 그쵸?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거 빼면 제일 쉬운데 지금 얘하고 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랜 B는 뭡니까? 플랜 B로 가면은요. 단기 총 제조원가를 우리가 전체 금액을 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재료비, 노비, 경비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자, 한번 불러주세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요. 직접 노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다 하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근데 직접 경비도 이제 원래는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언급이 없을 때는 직접 경비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마리만 더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금액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거 좀 자를게요. 먼저, 직접 재료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재료비가 없죠. 그럼 직접 노비는 있나요? 있네요. 얼마? 350만 원. 그러면 그대로 350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구했어요. 자, 제조 간접비가 있었는데, 지금 제조 간접비는 재료비에다가 노비를 곱해가지고 거기에 20%랍니다. 그러면 얘는 재료비가 없으면은 뭐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쌤, 재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죠? 재료비는 없어요. 하지만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왜? 어차피 여기에서 구해진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고 얘가 결국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구해가지고 땡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재료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공식 모르면 그냥 이 그림을 쌤이 외우라고 했죠. 자,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다시 뭡니까? 기초 원재료, 즉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원재료에서 뭘 더한다? 이번에 구입한 원재료를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써버리면은 재료비, 쓰고 남은 거는 기말에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변을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창고에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재료가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단계 매입한 재료가 얼마? 50만 원이 새롭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원재료는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혹시 원재료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뭐 반품을 시키거나 즉 애누리 환출, 뭐 매입 할인 이런 게 있다면요, 당연히 걔는 빼주셔야 됩니다. 순수한 원재료 순 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래서 N을 같은 게 있으면 빼야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 얼마? 원재료가 60만 원치가 있었죠. 근데 쓰고 남은 기말 원재료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쓰고 남은 원재료가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재료비가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5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재료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만 원이 그대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재료비는 얼마가 된다? 50만 원이. 오케이.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왜? 간접비는 원재료비에다가 노비를 더한 금액의 20%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400이잖아요. 그럼 400에 20%면 얼마? 80만 원이네요. 그래서 간접비는 8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단기 총 재료원가는 이 세 마리의 합이니까, 그쵸? 요 세 마리를 다 하시면 됩니다. 얼마? 480만 원.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외워주실 건 좀 외워주셔야 된다. 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다음 내용의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개별원가 계산이죠.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 그 공부할 때 그 주문 생산에 의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했죠. 쌤이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하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개별원가 계산은요, 직접비와 그다음에 뭐다? 간접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간접비를 만다 배부하셔야 돼요. 근데 배부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배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배부 기준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말하라 그러면은요, 직접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 구한 다음에 배부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부하면 된다. 요 네 가지를 꼭 순서대로 암기하시면은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비를 구한다라는 말이 몇 번이죠? 누구죠? 여기에서 여기 다네요, 다. 원가를 계산한다. 요게 1번이죠. 그럼 다가 오는 게 답이니까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간접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접비를 파악한다는 말이 가에 있죠. 그러면 다 다음에 가겠죠. 그렇죠? 그럼 다 가. 다 가니까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죠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예요. 나. 배부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부를 하면 되는 거죠. 배부할 때는 곱하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안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기별원가 계산도 맞출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의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문제를 잘 풀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1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맞죠?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투입된 거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섞었죠? 섞었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정품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2번 선입은요. 그렇죠. 기초정품이 먼저 완성되고 나머지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선입은 먼저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걸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가 계산이 그만큼 쌤이 정확하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되니까 맞죠? 남는 단기분에서 이제 다 만든 거는 제품이 되는 거고 덜 만들어진 건 기말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3번. 기초정품이 없을 경우에 선입과 평균법의 환산량은 동일하다. 기억나십니까? 쌤이 보여주었던 공식. 그렇죠. 우리 선입과 평균은요. 완성품 수량하고 기말의 수량을 더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대신에 차이점이 뭐예요? 기초를 빼느냐 안 빼느냐 차이죠. 그러면 기초를 빼는 게 선입이고 안 빼는 게 평균인데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요. 기초를 뺄 게 없죠.
그러면 선입이나 평균이나 어차피 동일하게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번은 재료비의 경우에는 공정초에 투입한다. 여러분 공정초에 투입하는 건 뭐죠? 착수였죠. 그쵸? 그리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거는 진행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왜? 진행의 경우에는 곱하기 완성도를 맞죠? 적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 계산 문제를 잘 풀어내신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13번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쉽죠? 예. 1번에 일반 소비세고요. 2번 쌤이 수업 시간 때 국세라고 했고요. 3번 10%도 있지만 0%도 있었죠? 네. 근데 4번 한번 보세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지? 자,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쌤이 역진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콜라가 한 개 1,000원이에요. 그렇죠? 부가세는 몇 프로입니까? 10%라면 돈을 많이 버는 회장님도 콜라 사 먹을 때 10% 100원 내면 되는 거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도 콜라나 사 먹을 때 1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세 부담이 누가 더 크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0원이란 별거 아니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100원은요. 뭐 큰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를 내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조금 유리하고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다? 조금 불리해요. 세부담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역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다가 그쵸? 이런 불리한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먹고 사는 것들, 즉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공익을 위한 것들은 아무래도 역진성을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입한 제도가 면세 제도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세 제도는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과세사업자인 서초는 2019년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19년 이익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과세 표준은 말 그대로 판매한 금액이죠. 그러면 총 판매대금이 얼마예요? 650만 원이죠. 근데 계약금이 200이 있고요.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제품의 인도율이 있어요. 뭐라? 이런 계약은 여러분들 어떤 계약인가 하면은요. 오늘 이제 그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계약인데 이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은요. 자, 요거 이제 쌤이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적어놨죠. 자, 계약금을 여기 다시 볼게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자, 받기로 한 날, 3월 15일이죠. 그리고 3월 15일 날의 뭐다? 다음 날부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니까 3월 16일이죠. 그럼 그 16일부터 뭐다? 6개월 이상, 인도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려면은 언제까지입니까? 4, 5, 6, 7, 8, 9. 9월 달이겠죠?
그럼 일단 9월 16일 넘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인도가 9월 30일이니까 6개월은 넘었어요. 6개월은 넘었는데 그 기간 이내 뭐다? 계약금 대가, 계약금 외의, 그러니까 얘는 빼고 나머지 들어온 돈이 분할만 되면 돼요. 분할하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어렵죠? 솔직히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외우시는 분들 거의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어,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를 왜 그렇게 과소평가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진 이런 부분은 잘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공급시기 공부할 때 장중완계, 장이 뭐였죠? 장기할부, 중은요. 중간 지급 조건, 그 다음에 완성도 지급 기준 지급, 맞죠? 그 다음에 계, 계속적 공급이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장중완계 이 네 가지는요. 쌤이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그럼 얘는 일단 어때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요 날부터 인도한 날까지 기간이 일단 6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떻습니까? 대금도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일 경우에 이제 2기 예정 기간의 과표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2기 예정이 언제예요? 7, 8, 9니까 7, 8, 9월 달에 금액을 다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달은 얘밖에 없나요? 얘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누구? 9월 달은 얘하고 맞죠?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7월 달에 과표가 얼마? 150. 9월 달에 과표가 150. 답이 얼마? 30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뭐 잘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은요 정말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87회하고 88회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합격률이 조금 저조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어가지고 약간 이제 합격률 저하에 좀 일조하지 않았는가 싶네요. 자, 아무튼 뭐 요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 보시고요. 뭐 다음에 혹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공부는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2기 예정이니까 7월 달하고 9월 달에 준 돈에 대해서만 과표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이유가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니까 그 받은 만큼, 맞죠? 받기로 한 그만큼만 과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도록 하죠.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니까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고 얘기를 드렸죠. 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 일단 이 두 사람은 무조건 뭐다? 등록번호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공급하는 자는 성명하고 명칭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개는 외우겠죠? 또 세 번째로 이제 공급 가입과 부가가치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중요한 건 이제 4번인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연월일이 중요한 거지 공급한 연월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공급 연월일로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적 기재사항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 풀어보죠.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 공급 연월 일이죠. 네. 부가세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건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8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도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9회는요, 그 코로나 스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험이 취소되었죠. 그래서 89회는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제 90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